51번 문제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사례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통계적 검증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함께 지내며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관찰한다, 이 대목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실험한다, 실험해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는 변인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본다 라고 했습니다. 5번에 보면은 여기 매개변인의 효과를 계산해본다 라고 했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이 질적연구 방법입니다. 이것이 질적연구 방법이다. 이렇게만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쉽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특성이 다른지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건 양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이 속해 있는 교실에서 함께 지낸다. 그들의 심리적인 역동을 관찰한다. 대개 질적 연구할 때 이렇게 연구자들이 함께 하죠. 참여 관찰. 그 다음에 탈비행의 가장 효과적인 상담 기법이 무엇인지 시험해 본다. 이거 실험 연구잖아요. 실험 연구도 양적 연구예요. 사전 검사, 사후 조사하는 것이니까 자, 실험 연구도 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과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변인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는 거, 상관 분석하겠죠?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악한 심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게 하는 매개 변인의 효과를 계산해 본다. 자, 이건 이게 매개 효과를 보는 거죠. 매개 효과를 보는 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개 효과를 보는 거다. 당연히 양적 분석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자기 노출을 지극히 꺼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자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은 뭐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 자료 수집이 있어요. 간접적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접적 자료 수집은 우리가 2차 자료 수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2차 자료 수집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2차 자료 수집이죠.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자료를 제가 활용하면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자료 수집하면 1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51번과 같은 방법을 해보면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 해석, 담임교사가 작성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의 종류와 교체 빈도, 그 다음에 상담사의 상담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부모나 형제의 가정생활 경험담. 답이 몇 번입니까? 네, 직접적 자료 수집은 3번이죠. 3번이 바로 직접적 자료 수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임상심리사가 해놓은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참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상담사의 상담 결과 보고서를 참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의 경험담을 참조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간접적 자료 수집이고요. 1번, 2번, 4번, 5번이 간접적 자료 수집입니다. 여기 3번이 바로 직접적 자료 수집이 되죠. 자, 보세요. 스마트폰 초기 화면의 종류, 그 다음에 교체 빈도. 자, 이것을 직접 그 학생에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연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들에게 직접 이거는 조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직접적 자료 수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3번이 답입니다. 자, 53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도 쉬운데요. 가정 결손 정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탄력성의 간접 효과, 이 간접 효과를 다른 말로 매개 효과라고 합니다. 파악하는데 학년이나 지역의 영향을 차단했다. 이 차단의 동의어는 통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연구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를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기 결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 지역이라고 그랬죠? 학년,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문구는 다 썼고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독립변수, 종속변수니까 이렇게. 이게 간접효과, 매개효과 아닙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통제변수라고 쓰면 돼요, 그냥. 차단했으니까 통제라는 거죠. 통제변수.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독립변수. 독립변수 있는가 봐요. 독립변수에 동의어가 있네요. A측 변수가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매개변수. 이게 뭐죠? 종속변수. 종속변수 있나요? 아, 동의어에 있네요. 중거변수가 종속변수, 통제변수.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있네요.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르쳐드리면 뒤에 계산 문제 나오니까, 자, 이걸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C 있죠? 이거는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효과라고 합니다. 직접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접효과라고 해요. A 곱하기 B는 간접효과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 이제 매개효과라고 앞에서 말했죠. 그러면 총효과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와요. 총효과 계산은 되게 통계책 보면 총효과가 T로 나와 있어요. T는 직접효과 C 플러스 A 곱하기 B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효과는 직접효과 플러스 간접효과가 되겠는데, 제가 간접효과를 A 곱하기 B라 했으니까 총효과 T는 C 플러스 AB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 이번 회차에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나올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53번의 답은 5번입니다.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54번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구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는 과학적 검증할 때, 과학적인 검증을 할 때 또는 검정을 할 때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상담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속되는 반복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때,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측정 도구를 제작해야 할 때, 그 다음 마지막 특정 대상의 표적 행동을 여러 관찰자가 동시에 기록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연구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는 과학적인 검증 또는 검정을 할 때라고 했잖아요. 2번을 보시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연구 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데, 54번에 연구의 조작적 정의, 특정 상담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 여러 상담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상담자를 통해서 상담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되겠죠. 연구라니까요. 과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후속되는 반복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대요. 그럼 이것도 연구잖아요. 과학적인 연구해야 되는 거고. 기존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운 측정 도구를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측정 도구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의 표적 행동을 여러 관찰자가 동시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자가 동시에 기록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의 엄격성 이런 거 높인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 표적 행동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해서 표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작적 정의해서 여러 관찰자가 동시에 기록하는 것도, 이것도 연구예요. 관찰자를 통한 연구들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자 일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카파계수 이런 걸 내거든요. 이 회차에 카파계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 과학적인 연구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연구 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진 않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54번 문제. 아래 해설 보니까 조작적 정의의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는 앞에서 좀 봤는데 한 번 더. 자, 조작적 정의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과학적인 검증할 때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한다. 관찰 가능한 실제 현상과 연결시켜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보통 연구 문제 선정하잖아요. 연구 문제 선정의 이유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쟁점을 해결하거나 설명해 줄 가로 기존 이론이 충분하지 않대요. 기존 이론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죠. 어떤 쟁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줄 기존 이론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문제 제기해서 연구 진행해야죠. 아직 규명되지 못하여 선행 연구에서 추후 연구 과제로 재현되는 것. 이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서론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 하잖아요. 이게 문제제기인데 일종의 연구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할 때 그걸 쓸 때 기존에 많은 아티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티클을 읽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보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기존 아티클의 맨 마지막에 연구의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제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구자들이.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연구 문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번인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협회 이익을 옹호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초기 이론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자주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죠. 타당성이 의심되니 문제 제기해서 연구 선정해야 되죠. 연구 문제로. 그 다음에 연구자가 현장 경험 과정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문제 제기할 때는 되게 블라블라 일까? 블라블라인가?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를 치죠. 이게 의문문의 형태라 하잖아요. 의문문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학술 연구 문제 선정을 하게 되고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연구 문제 설정해서 가설 설정해서 연구 진행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5번 문제 정리됐고요. 5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는 척도의 선정과 척도 점수의 사용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척도라는 말이 등장해서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척도 점수의 사용이라고 해서 지능검사 원점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척도의 개념이 척도의 지문이고 디귿 같은 경우는 척도 점수를 사용하는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커트 척도 아시죠? 이것을 우리가 합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측정 문항 점수를 합하여 태도 점수를 정의했다. 이게 바로 총화 평정 척도라고 하잖아요. Summated Rating Scale, 총화 평정 척도. 총화 평정 척도라고 하죠. 자, 이게 리커트 척도와 동의어예요. 자, 리커트 척도는 합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산. sum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하여가 중요한 거구나. 리커트 척도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만족한다, 여기는 가장 만족하지 않는다 해서 이 점수들을 뭐 영문항이 있으면 코딩 변경해서 우리가 쭉 합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서스턴 척도는요, 유사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유사 등간법 또는 유사 등간 척도에서요, 등간 척도에 해당돼요. 등간 척도에 해당돼요. 그러면 등간 척도는 아신 대로 평균을 낼 수 있죠. 산술 평균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스턴 척도로 측정한 문항 점수의 평균으로 태도 점수를 정의했다. 네, 맞아요. 왜? 이 산술 평균이 가능하니까.
산술 평균이 가능해요. 우리가 기압 평균 하면은 이제 비율 척도고, 그 다음에 산술 평균 하면은 여기 나온 대로 더하기 빼기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등간 척도 이걸로 이제 연산이 되거든요. 연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능검사 원점수를 가지고 소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이거 틀린 건지 아시죠? 우리가 심리검사 이런 것도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니까 지능검사 원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표준 점수로 하잖아요. 표준 점수. T 점수로 하죠. T 점수. 근데 이 소검사라 했어요. 소검사. 소검사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죠. 웩슬러 지능검사의 경우 소검사의 점수 간 차이는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3인 표준 점수로 우리가 환산을 하죠. 그래서 환산 점수로 비교하는 거지 원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것은 심리검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아실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척도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심학습 내용 봐주시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많아서. 척도의 종류 명목 척도는 명명척도라고도 합니다. 숫자 체계가 단지 속성의 존재 유무만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류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 남자 1, 여자 2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의 크기는 양적 크기에 내포하지 않습니다. 뭐 1, 2 크기, 의미 아무도 없어요.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측정의 개별값들은 포괄적 상호배타적이다. 우리가 이제 설문제 할 때 이 어떤 설문 문항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해당 사항이 없으면 나는 거기를 체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괄성. 그 다음에 1번, 2번이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목 척도로 이거를 설문지를 만들 때는 포괄성의 원칙을 잘 따르고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는 뭐 성별이나 직업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열 척도인데요. 서열 척도를 순위 척도라고도 합니다. 리커트 척도, 총합평정법 나왔죠. 거트만 척도, 누적 척도라고도 하고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이런 것들이 다 서열화하는 것입니다. 자, 숫자 체계가 속성에 따른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했어요. 대소관계,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대소, 고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속성의 양적 크기 순에 의해서 대상을 구분하는 건데 크기라는 단어가 중요하네요. 크기. 크다, 작다 이런 크기요. 자, 그 다음에 숫자의 크기가 속성의 양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등간이죠. 등간. 고를 등 사이간자 그 다음에 등간에 나오는데 이거는 양적의 차이 더하기 빼기까지 되는 게 등간 척도니까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차이를 몰라요. 그냥 크기만 아는 거지 차이는 알 수 없어요. 사회 계층이라든지 제품 선호도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서열입니다. 자, 이 사회 계층은 뭐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이런 것들이 사회 계층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가 나왔는데 리커트 척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시험에 나왔으니까 총합평정 척도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단순 합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 합산을 통해서 서열성을 합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에 동원된 모든 항목들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러 문항이 있으면 하나의 일관된 척도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는 단순 합계에 의한 합산법이다. 합산법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합산법. 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베이 조사 등의 자료 수입 방법들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이라도 이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일정한 태도 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문항은 척도에 포함된 태도 변수가 타당한 문항이라면 척도 내의 다른 문항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각 개별 문항은 전체 문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타당성,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리커트 척도가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 척도여서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척도는 이제 제작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요.